코스피가 오후 들어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4거래일 만에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2% 올라 3만 6천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11년째 3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나라를 공개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를 거론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홈플러스 건물에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함께 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배당은 이미 2년 전부터 멈췄고 배당 재원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완화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다가 오전 중에 좀 주춤하는 양상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 상승 탄력으로 1% 이상 오르면서 2,560선마저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팔고 있지만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이상 넘게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후 미국발 관세 완화 가능성으로 상승한 뒤에 주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이 전해지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 완화 가능성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2% 이상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M도 3% 이상 상승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3% 내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세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홍콩 항생지수가 1% 이상, 일본 니케이도 0.4% 내외 상승세입니다. 홍콩 H지수는 2% 내외, 상해 종합지수는 0.3% 오르고 있지만 심천 성분지수는 0.1% 하락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말고도 의회 연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에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13%, 12%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조선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던 하나오션은 5% 이상 떨어지고 있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6%, 삼성중공업이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456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증시의 대형 변수가 돼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 우선 국내 상황들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2년 연속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환율 급등을 뚫고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년째 3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인 소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달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2% 오른 36,62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11년째 3만 달러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 전체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지표는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2014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들어선 걸로 인식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전년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 일본과 대만을 2년 연속 추월할 전망입니다. 다만 환율 효과를 고려한 원화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5.7% 늘어난 4,995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GDP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2.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인 0.1%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부문별로 살펴보면 설비 투자만 1.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수출과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수입 모두 0%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건설 투자 부문은 당초 속보치보다 1.3%포인트 하향한 4.5%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4분기 성장률은 제조업은 0.2%, 서비스업은 0.4% 성장했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4.1%, 3.4%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1분기 성장률은 0.2%, 또 올해는 1%대 성장 전망이 힘을 얻는 등 경제 활력은 올해가 작년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기금 50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지원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정부가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합니다. 대상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데요. 기존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던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 투자, 후순위 보강, 구매자 금융 등으로 지원 방식이 다양화했습니다. 예컨대 지원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전력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후순위 보강을 하는 식인데요. 이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낮아져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기금 포함 총 100조 원 이상의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기금 출범이 가능한 만큼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올해 안에는 지원받는 기업이 나올 전망인데요. 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이 기금을 지원 재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 달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집중 협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관한 대행은 미 관세 조치가 발효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구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 이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개 저격과 우호적인 언급이 동시에 나왔던 연설이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를 당혹해 한 반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관세와 관련해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전 11시쯤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을 언급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도와주는데도 우방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액이 가장 큰 10개 국가 안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상당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한해 소비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새로운 사업에 우리나라를 거론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사업에 일본, 한국 등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나라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1,300km 길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입 비용만 약 45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을 포함한 미국과의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만큼 우리로선 알래스카 개발 참여가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홈플러스의 상품권은 곳곳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를 둘러싼 다양한 후폭풍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현 상황이 제2의 TMF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홈플러스 건물에 투자했던 공모펀드도 불똥이 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지금 어떤 펀드가 있는 거고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현재 이지스 자산운용과 이 유경 PSG 자산운용 등이 홈플러스 건물에 투자한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이지스 운용은 2017년 이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을 매입하면서 이 공모펀드로 667억 원, 이 대출로 1,075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펀드 만기 3년 내로 이 건물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이 실패하면서 최근 삼성생명 등에서 빌린 대출금 만기를 수차례 연장한 끝에 최근에 또 8월 말로 늘렸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2023년부터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요. 이지스 운용이 선순위 대주인 삼성생명과 대출 만기 연장할 때 펀드 이익금 전액을 상환에만 쓴다고 대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경 PSG 자산운용도 홈플러스 3개 점포에 투자한 공모펀드 만기를 지난달에서 2028년 2월로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생 이전부터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용사로서는 투자자 배당금의 재원인 홈플러스 임대료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지스 운용은 어제 홈플러스 측에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공식 문의했는데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지스 운용 관계자는 공문에는 임대료 정상 납부 관련된 답변은 없고 추후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매각 작업도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이지스 운용은 지난해 6월 홈플러스 효자점을 팔기 위해서 매각 자문사를 선정해 매각 절차에 착수했지만 사겠다는 곳이 없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입니다. 그런데 MBK가 최근 인수한 회사마다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면서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당장 홈플러스부터 MBK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2015년 MBK는 차입 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금융비용은 홈플러스가 떠안게 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홈플러스 위기의 원인을 MBK의 경영 탓으로 돌렸습니다. MBK와 투자기업 간의 갈등은 처음이 아닙니다. 경영권을 인수한 뒤 매각이나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는 게 사모펀드의 특성인데요. 그만큼 직원들은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과거 ING생명을 인수할 당시 MBK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임직원들과 약속했지만 인수 이후 반년도 안 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반발을 샀습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 MBK는 2년간 1조 원 이상 투자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회사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직영 직원 대규모 구조조정과 점포 매각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MBK는 지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중요한 한 축이란 말이죠. 홈플러스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MBK는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한 만큼 다수의 법적 소송과 서로를 향한 형사고발 또 손해배상 청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간 고려아연 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MBK는 그동안 인수한 기업 노조와 수천 갈등을 빚었고 경영 성과가 부진한 것도 부지기수라고 고려아연 지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가 향후 고려아연 인수 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왔던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의 과징금 기준 등 제재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이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제재심의위원이 최근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늘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임기제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 민간위원이 지난달 초에 7명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8명이 충원되면서 모두 15명이 됐습니다. 2022년 20명, 재작년 17명,
지난해 말 8명으로 계속 줄어왔는데 이 사이에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민간위원 구인난을 겪었습니다. 이번 충원은 제재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올 초까지만 해도 민간위원 1명이 한 달에 2-3번까지도 목요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불참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서 회의 일정 자체가 밀리기도 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전까지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끝내겠다는 계획인데 그 전에 제재심 운영 변수를 최소화해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홍콩 ELS 관련 은행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이번 선임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인 ELS 제재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는 업계 학계와 지난해 11월부터 이른바 불완전 판매 과징금 TF를 운영 중이고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제재 조치안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춰 서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57조상 얻은 수익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ELS 판매 금액으로 볼지 판매 대리로 받은 수수료로 볼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ELS 총 판매액 16조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징금은 약 2조 4천억 원 수준이 되고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수료 1,866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은 280억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호화 사옥을 짓거나 대표가 잦은 해외 출장마다 비즈니스 항공석만 타면서 정작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3,0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수당을 떼먹은 곳도 있었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 120곳을 조사한 결과 89곳이 직원 5,700여 명의 임금 144억 원을 체불을 했습니다. 이 적발 기업 가운데는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여한 엘사도 포함됐는데요. 엘사는 활발한 경영 활동을 벌이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에게 임금 16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엘사 직원들은 급여를 제 날짜에 준 적이 거의 없는 반면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이 잦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10여 년간 6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9층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당을 떼먹은 곳들이 적발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38개 기업에서 이른바 공짜 노동 사례도 적발이 됐는데요. 약 370회에 걸쳐서 법정 근로시간보다 무려 3,0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수당을 떼어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한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하는 등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고액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감독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근마켓이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발됐습니까? 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등의 특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로선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당 판매자와의 소통이나 분쟁 해결이 어렵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은 자체 주소와 전화번호도 표시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요즘은 당근에서 집까지 사고 파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 전월세 광고를 조사한 결과
5건 중 1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였는데요. 국토부는 플랫폼들의 매물 등록자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습니다. 홍삼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중고 거래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당근마켓에서 개봉했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파는 등 건기식 중고거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판매자가 2달 동안만 2,000명에 달합니다. 당근마켓은 광고 수익으로 급성장하며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중고 거래를 넘어 부동산 중개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개인 간 직거래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창원입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 이른바 캐즘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울할 거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네, 오늘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주선 삼성 SDI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배터리 업계 CEO들이 모였는데요. 배터리 산업 침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캐즘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도 캐즘이 올해를 거쳐 내년이 지나야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캐즘은 앞으로 길게는 5년 더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는데 배터리 업계 CEO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다소 부정적인 전망 속에 배터리 기업들은 조금이나마 빠르게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신기술을 오늘 전시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또 올해는 중국 업체들의 참가도 두드러진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688개 회사가 2,330개 부스를 꾸리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특히 중국 기업 참여가 눈에 띄는데요. 전체 172개 해외 기업 가운데 79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올해 한국에 전기차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 전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BYD도 참여했는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로도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번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신 전시회라고 부릅니다만 기업들의 다양한 신제품과 특히 인공지능 기술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장소인데 우리 기업들도 이번 행사를 AI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조슬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G U+는 이번 MWC 행사 기간 구글과의 전방위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AI 통화 에이전트인 익시오에 구글 제미나이를 접목해 AI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통화 중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처럼 AI가 최적 경로를 추천해주고 택시도 잡아주는 서비스가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를 통해 통화에 언급된 사물과 상황, 장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익시오를 조금 더 함께 강화해서 글로벌 협력을 해보자라고 찾아왔습니다. 해외 통신사들도 한층 똑똑해진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은 퍼플렉시티를 탑재한 마젠타 AI를, 보다폰은 MSAA 모델을 조합한 토비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IT 기업들은 모바일 AI 접목에 집중했습니다. 샤오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I처럼 구글과 협력해 하이퍼 AI를 선보였습니다. 또 화웨이에서 독립한 아너 역시 구글, 퀄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100억 달러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과 소프트뱅크 등 주요국 통신 사업자들은 지난해 출범한 AI 동맹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빠르게 펼쳐지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속에 기업들의 합종 연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바디프렌드가 올해 초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헬스케어 로봇을 국내 처음 선보였습니다. 사용자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맞춤형 운동 효과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두 다리가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등의 새로운 마사지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마사지뿐만 아니라 스트레칭과 운동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마사지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체를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바디프렌드는 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재활 영역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기의 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공기질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독산 2동과 4동, 시흥 2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7도, 세종 10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눈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많은 눈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WH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대기질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화요일엔 전국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